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사랑이 샘솟고 웃음꽃 가득한 5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파월 의장은 아직 물가가 너무 높다며 금리 인하 시기를 논하기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정부의 디폴트 가능 일시인 6월 1일을 언급하면서 디폴트되면 연준은 미국 경제를 지킬 수 없다면서 의회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10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사흘간 10% 넘게 하락해 68달러 선으로 추락했습니다. 노동부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13,000건 증가한 것입니다. 김영한 LA 총영사가 취임 1주기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남가주 한인사회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일 홈리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총영사관 건물 재건축은 연내에 시작돼서 4년 정도 소요된다고도 전망했습니다. LA 한인회가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릴레이 마라톤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 LA 한인회관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남가주 전역에 어젯밤부터 비가 내린 가운데 오늘 오후 들어 빗줄기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고돼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진흙 사태도 우려됩니다. 헐리우드 영화 방송업계의 미국 작가 조합이 파업 이틀째인 어제 온라인 스트리밍 경쟁으로 열악해진 작가들의 노동 환경을 고발했습니다. 작가 조합 측은 작가들의 작업을 힘들게 몰아간 넷플릭스의 책임이 크다면서 넷플릭스 건물 앞에서 어제 시위를 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도심의 한 병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6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흑인 정신질환자가 다른 승객에게 헤드락이 걸린 상태로 제지당하며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수가 최근 5년 사이 거의 4배로 급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성역 도시를 자처하면서 중남미 출신의 불법 입국자들을 적극 수용했던 시카고시가 포화 상태를 선언했습니다. 남부 국경 텍사스주에 이송 중단을 요청했고 텍사스주는 바이든 정부의 실패한 이민 정책 탓이라면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장기간에 걸친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해킹 행위들을 조사했다며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렘린궁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가 해당 사건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러시아의 배후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안보와 첨단산업, 문화협력 등이 의제로 오릅니다. 양국 정부가 한일 청년 교류를 위한 공동기금 설립을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천 녹취 논란과 쪼개기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태영호 최고위원의 강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서 맥시먼스의 끝내기 말로 홈런에 힘입어 10대 6으로 승리하고 6연승을 질주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보스턴이 필라델피아를 121대 87로 대파하면서 시리즈 전적 1승 1패 동률을 만들었습니다. 1승으로 앞서 있는 레이커스는 오늘 골든스테이트와 2차전을 갖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을 소화하고 지역 은행발 불안이 지속되면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2.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후 들어서 점차 비가 그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5월 4일 목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금리는 이제 최고 5.25%까지 올라갔는데 한국과의 금리 차이는 1.75%포인트까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금리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아직 물가가 너무 높다며 금리 인하 시기를 논하는 것은 이르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어제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발표를 할 때 금리 인하 시기, 금리 동결 시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를 논의하는 건 이르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리면서 미국 금리는 이제 5%에서 5.25% 구간으로 올라갔습니다. 10회 연속 인상입니다. 미국 금리가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우리와 미국의 금리 차이는 1.7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사상 최대 폭입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목표치인 2%로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리는데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동결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지난 3월까지 매번 명시했던 향후 추가 긴축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문구가 성명문에서 빠진 건데 이와 관련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문구 변경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 금리 인상 중단 시기는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o that's a meaningful change that we're no longer saying that we anticipate. And so we'll be driven by incoming data, meeting by meeting, and we'll approach that question at the June meeting. 파월 의장은 필요하다면 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며 추가 인상 여지도 남겼고 물가가 빠르게 내려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건 아직 부적절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방향 전환의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그게 쉽사리는 되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도 함께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지역은행 연쇄 위기 사태와 관련해선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은행들의 대출 축소로 가계와 기업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면 경기에 영향은 미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강력한 노동시장 덕에 심각한 침체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아직 논할 때가 아니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안보경입니다. 연준이 이렇게 세 차례 연속 베이비 스텝을 밟아 기준금리를 올리자 월가에서는 약간 매파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금리 결정은 시장 예상과 맞았다면서도 인상 중단 시그널이 없어서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쪽으로 기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연준이 여전히 통화 긴축 편향을 갖고 있다고 봤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예측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금리 인하보다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긴축을 계속해도 될 만큼 미국 경제가 충분히 강하다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중요한 것은 투표가 만장일치였다는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때문에 연준이 올해 내에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연준은 2024년도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기준금리가 약 4.3%까지 떨어질 것으로도 예상한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밝힌 디폴트 가능 일자인 6월 1일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디폴트 시 연준이 미국 경제를 지킬 수 없다며 의회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지의 영역에 들어설 것이라며 미국 경제에 매우 불확실하고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디폴트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이어 연준이 그에 따른 피해로부터 미국 경제와 금융 시스템, 국제적 평판을 정말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채 한도를 둘러싼 여야 대치에 대해 어느 쪽에도 조언을 하지 않는다며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만 짚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오는 9일 회동을 앞두고 있지만 공화당이 부채 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상향은 조건 없이 진행하고 재정 개혁 문제는 별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중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의 2인자 부의장으로 필립 제퍼슨 현 이사를 내정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이 결정을 했고 빠르면 내일인 5일자로 발표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연준의 신임 이사로는 세계은행 집행이사인 아드리아나 쿠글러를 지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연준 부의장직 두 석 중 하나는 레이얼 브레이넌드 전 부의장이 2월 백악관 경제정책 사격탑인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인 상태입니다. 전직 경제학 교수인 제퍼슨 이사는 7명으로 이루어진 연준 이사회에 합류한 지 채 1년이 안 됐고 부의장으로 확정된다면 두 번째 흑인 부의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콜롬비아계 여성인 쿠글러는 연준 109년 역사상 첫 라틴계 이사가 될 전망입니다. 쿠글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노동부에서 일했고 노동시장에 정통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앞서 이들의 인선 가능성을 전하면서 첨예하게 갈라진 상원에서의 인준을 고려할 때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딱 들어맞는 선택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3,000건이 증가한 것입니다. 노동시장 과열이 싣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떨어졌다가 이번 주 반짝 또 오른 것이거든요. 몇 주 더 지켜봐야 정확한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이 역사적으로 비교할 때 여전히 탄탄한 편이라는 분석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 속에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인 여파로 해석됩니다. 이 3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최근 4개월 사이에 최저치입니다. 금리 인상의 누적 효과 속에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미국의 수입이 감소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고 유가 하락도 정유 제품 수입을 줄이는 효과를 낳았다고 분석됩니다. 또 미국의 수입 감소세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전반적으로 지갑을 닫은 결과일 수 있다고 마켓워치는 전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영화와 방송에서 일하는 작가들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면서 헐리우드 인기 TV 토크쇼 결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임금 인상, 고용 요지 이런 문제가 쟁점인데 조속한 타결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몇몇 방송은 결방되기 시작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넷플릭스 건물 앞으로 젊은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16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미국 작가조합 소속 작가들입니다. 작성한 페이지에 맞게 공정한 페이를 지불하라. 파업을 알리는 팻말에는 가장 시급한 요구사항이 담겼습니다. We just want fair compensation for what we're putting out into the world. 하루하루 빠듯하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TV 방송국엔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NBC, ABC, CBS 등 미국 주요 방송국 심야 토크쇼는 이번 주 결방을 결정했습니다. 일부 유명 방송인과 배우들은 공개적으로 작가들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Just to make it, and it's hard enough to get one job because this is a business. 작가들은 OTT를 통한 경쟁으로 콘텐츠 붐이 일었지만 처우와 노동 환경은 더 나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OTT는 TV보다 시즌당 편수가 절반 정도로 적고 고용하는 작가 수도 줄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조합 측은 임금 인상과 함께 일정 기간 작가 고용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방송국과 OTT 사업자들로 구성된 TV 제작자 연맹은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선 협상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 고용 문제 등 다른 요구사항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고 있어 파업 장기화에 따른 방송 파행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5월
5월 4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다소 강한 빗줄기로 시작한 가운데 이 시각 현재 LA 카운티 지역에는 홍수주의보도 발효돼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까지는 강한 빗줄기가 이어지는 곳이 곳곳에 있겠고 오후가 되면서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떨어져 예년 기온보다 10도 이상 낮은 기온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부분적으로 햇살이 비치고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다음 날 토요일부터는 조금씩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까지는 여전히 서늘한 기온이 유지되겠고 다음 주 초반 들어서 조금씩 온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 54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3도, 5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1도, 49도, 해안 지역은 60도, 52도 예상됩니다. 한국도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7도, 낮 최고 기온 68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영한 LA 총영사가 어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남가주 한인사회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에서 미국 정부와 합의한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 교류 이니셔티브 등 양국 간 교류 계획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청년 특별 교류 이니셔티브는 양국이 이공계 인재 약 2,023명을 선정해 교류할 수 있도록 3천만 달러씩 모두 6천만 달러를 공동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계획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 등 스템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 총영사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한미가 같이 하자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남가주에 칼텍 같은 좋은 과학기술 허브와 큰 한인 동포사회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교류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인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한미동맹 70주년과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기념사업을 동포사회와 함께 협력해 여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전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사업과 다양한 문화행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영환 LA 총영사는 어제 간담회를 통해 낙후된 LA 총영사관 건물의 재건축 설계가 연내에 시작되고 완공까지 4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일 LA 총영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앞으로 영사관 활동 방향에 관한 브리핑과 타운 현안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 가운데 주요 수원 사업 중 하나인 총영사관 재건축을 비롯해 타운 내 홈리스와 치안 부재, 영사관 민원 개선 이슈가 논의되었습니다. LA 총영사관 재건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서 재건축 기금을 담당하고 이를 기획하는 역할을 맡는 상황이다 보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환 총영사입니다. 외교부와 기재부 간에 지금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처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완성이 되고 설계가 마친 다음에 건물을 부술 때 그 다음에 건물 다른 데로 입주를 하기 때문에 25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LA 총영사관 재건축 설계도는 연내에 시작될 것이라며 완공까지는 총 4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타운을 비롯한 남가주의 노숙자 문제, 총기 폭력 등 타운의 치안 부재와 관련해서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총영사관이 LAPD, 경찰위원회 등 로컬 치안 당국과 소통하며 교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PD하고 이 경찰, 경찰과 법집행기관하고는 굉장히 상시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밀하게 각 레벨에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긴밀하게. 저희가 정책적으로 홈리스 문제를 저희도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도 총영사 간의 민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한인들의 불편이 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민원 창구를 이용하시는 분이 60만이라면 사실은 여기 인프라는 주민센터 수준이거든요. 그 괴리는 있습니다. 그 괴리를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IT라든지 아니면 또 더 발로 뛰고 민원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또한 올해는 한미동맹이 70주년, 한인 미주이민 120주년인 만큼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만이 가진 특징을 잘 살려 개성 있는 기념행사를 통해 한인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 해병 1사단 또 44단이 한국전쟁에 참전을 했고요. 또 문화의 중심지이고 또 가장 큰 동포사회를 갖고 있잖아요. 가장 잘 기념할 수 있도록 동포사회와 같이 파트너십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로 인해 앞으로 한미 간의 교류가 이뤄지는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이 마련돼 LA를 비롯한 남가주를 방문하는 한인국인들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타운 한인사회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릴레이 마라톤을 한인회가 개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릴레이 마라톤이 오는 20일 개최됩니다. 한인 이민 120주년 맞이 릴레이 마라톤이 LA 한인회와 LA 시위회,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LA 레크리에이션 파크 공동 주최로 오는 20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LA 한인회관에서 도보로 출발해 로즈데일 공원 묘지에서 헌화한 후 대한인 국민의 기념회관까지 걸어 도착한 후 국민의 기념회관에서부터는 버스로 산페드로에 있는 윌더스 에디션 파크를 지나 우정의 종각에 종착하는 코스입니다. 이 마라톤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한인들과 함께 한인 이민의 역사를 기념하고 타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돈독히 함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과 김지은 잔리 LA 시의원 보좌관입니다. 이번에 이제 120주년 그 한인 그 이민 역사를 좀 기억을 하면서 좀 다른 분들도 우리 한인 이미그런트의 experience하고 경험을 좀 같이 share하면서 이런 행사를 같이 하면은 그동안 쌓였던 이제 오해들도 풀릴 수가. 이민 1세들에게는 자기들 이민 스토리를 조금 추억할 수 있고, 그리고 차세대들에게는 자기 뿌리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이벤트가 어느 정도 이제 한인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타 커뮤니티의 아시안들의 위상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소니아 영 히메네즈 LA 레크리에이션 앤 파크 대표입니다. Just excited for the event. I'm happy that we're going to be ending up at the Korean Bell, which is a recreation and park facility, and be able to help along the route with our facility staff. 이번 마라톤은 각 부문별로 10명 내외 팀을 나눈 후 각 팀 중 한 명이 릴레이 형식으로 완주합니다. 참가자들에겐 간식, 기념 티셔츠, 작은 선물이 제공될 예정이고 참가자들은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주차하면 됩니다. 종착지인 우정의 종각에서 폐회식과 축사, 퍼포먼스가 열릴 예정이고 우정의 종각에서 LA로 돌아오는 버스가 대절됩니다. 우정의 종각에서 폐회식 참석만 원하는 주민들은 당일 참석도 가능합니다. 한인들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이 무료로 참석 가능하고 LA 한인회 홈페이지나 LA 한인회 이메일 info@kfla.org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마라톤은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둘러보며 한인 이민 역사의 출발점을 되새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윤입니다. 중국 발리스크로 실적 한파에 직면한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이 수출 시장 다변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에 버금가는 시장 규모의 성장성이 큰 이곳 북미 시장 공략을 더욱더 강화할 태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적 기준 LG생활건강의 해외 사업 중 북미 지역에서 거둔 매출액이 1,3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의 매출에 비해서 급감한 것과 크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가 북미 시장에 공을 들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의존도가 높았던 중국 시장의 더딘 회복세와 중국인들의 자국산 선호 현상 심화 같은 것과 맞물려서 실적 부진이 가속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한중 관계 악화까지 잠재적 사업 리스크마저 커지며 중국과 비슷한 규모의 선진 시장으로서의 북미의 가치와 중요성이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중장기 성장 여력을 마련하는 화장품 업체들로서는 북미 시장에서의 안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시민권 신청과 다카 갱신하지 못한 저소득층 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에나팍의 코리안 복지센터가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 선착순 50명에 한해서 시민권 신청비를 지원해 줍니다. 시민권 신청비 725달러, 다카 갱신 신청비 495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영리기관 코리안 복지센터는 칠라와 공동으로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소득의 250% 이하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리안 복지센터는 다카 연장과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도 도와주고 있다며 아직 신청을 하고 싶은데 못하신 분들, 또 시민권 신청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약은 전화 714-449-1125, 코리안 복지센터 예약은 714-449-1125번입니다. PCB뱅크가 제6회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장학금 수여 대상은 총 30명으로 1인당 3,000달러의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2023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2년제나 4년제 대학 입학 예정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오는 19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접수는 인터넷 웹사이트로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PCB뱅크 지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수상자는 6월 2일까지 개별 통보를 받을 예정이며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과 재정교육 프로그램은 6월 28일 진행됩니다. 한편 PCB뱅크는 코로나로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던 토요일에 고객 서비스 확대를 합니다. 이번 주 5월 6일 토요일 때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다시 오픈됩니다. 이 토요일 영업재개 지점은 올림픽, 롤렌하이츠, 플러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와 텍사스 캐롤턴 지점 등입니다. 어제 LA시 의회에서 LA 다운타운과 헐리우드를 대상으로 2개의 메이저 조닝 플랜이 통과됐습니다. 통과된 2개의 메이저 조닝은 앞으로 20년 동안 LA 다운타운과 헐리우드 지역에 총 13만 5천여 채에 달하는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겁니다. 만장일치로 어제 이 조닝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컨벤션 센터 중심의 신규 주택 건설이 핵심 내용입니다. 헐리우드 커뮤니티 플랜은 LA시 의회에서 10년 전에 업데이트된 것을 끝으로 지금까지 진전이 없었는데 이제 진전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네이버민 캘리포니아주 37지구 상원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네이버민 의원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난 2일 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며 운전하기로 한 결정은 무책임했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고 모든 책임을 지겠고 가족과 유권자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리티커와 LA타임즈 등 주류 언론들도 어제 일제히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 2일 세크라멘토 주 의사당 근처에서 헤드라이트를 끈 채 빨간 신호등을 지나다 CHP에게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정치를 초과하면서 체포된 뒤 구금됐다가 어제 날짜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입니다. 한 한인 남성이 40대 남성이 405번 프리웨이와 105번 프리웨이 교차 지점에서 투신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요. 관련 스토리가 좀 나왔습니다. 남가주 명문 사립대학이죠. 사립고등학교죠. 사립고등학교 하버드 웨슬레이에 재학 중이던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달 뒤 아빠까지 극단 선택을 한 한인 부녀의 소식. 지난 4월 27일 투신한 한인 남성이 이 딸아이의 아버지로 알려졌습니다. 하버드 웨슬레이 측은 10학년에 재학 중인 박모 양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학생의 아버지 션 박 씨가 지난 4월 27일 사망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57일 만에 아버지마저 뒤따라 투신한 것입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 큰 충격에 빠져 있고 학교 측은 충격을 받은 재학생들을 위해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국에서 청소년 자살이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오후 조지아주 아틀란타 도심의 한 병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다행히 6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경 애틀란타 노스사이드 병원 미드타운에서 24살의 용의자 디온 패터슨이 총기를 난사했고 이날 총격으로 CDC 직원 에이미 세인트 피에르가 사망했으며 4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3명은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또한 사상자 모두 여성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현장에서 차량을 훔쳐 도주했지만 6시간 후에 검거됐습니다. 현재 애틀란타 총영사관은 총격 직후 한인 동포와 여행자들에게 총격 현장 인근에 접근하지 말도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사건 직후 시민들에게 실내 대피령을 내려 한때 아틀란타 도심 전체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병원 환자들은 즉시 인근 호텔로 대피했으며 애틀란타 교육청도 모든 학생에게 교내에 머물도록 조치했고 경찰은 2시간 후인 오후 3시에는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흑인 정신질환자가 다른 승객에게 헤드락이 걸린 상태로 제지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 열차 내에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던 흑인 남성이 다른 승객에게 헤드락으로 목이 졸린 후 몸이 축 늘어진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뉴욕 지하철 F선 열차 안에서 이 흑인이 소리를 지르며 왔다 갔다 하던 릴리는 최소 3명의 승객에 의해 제지됐는데 이 중 1명의 승객이 릴리의 목에 한쪽 팔을 걸고 잡아당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백인으로 보이는 이 승객이 릴리 아래에 누워 몇 분 동안 헤드락을 걸고 있으며 릴리는 벗어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릴리의 팔을 꼼짝 못하게 다른 승객이 어깨를 잡은 모습도 함께 있습니다. 왜 릴리를 제지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릴리를 제지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니요. 열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승객들을 위협하며 다녔는데 왜 제지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게 현재 공식적인 보도입니다. 뉴욕시 검시관실에 릴리의 사인을 목졸림에 의한 과실치사로 분류했지만 범죄적 책임에 대한 판단은 사법기관에 맡기겠다라고 했습니다. 맨하튼 지방검찰이 현재 조사 중입니다. 미국에서 좀비 마약으로 불리우는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수가 최근 5년 사이 거의 4배로 급증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보고서에 따르면 펜타닐 과다 복용에 따른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2016년도 5.7명에서 2021년도에는 21.6명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불과 5년 만에 이 펜타닐로 인한 10만 명당 사망률이 3.8배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인종별로는 미국 원주민의 펜타닐 과용으로 인한 10만 명당 사망률은 2021년 기준 34.1명으로 백인의 1.3배에 이르렀고 아프리카계 사망률도 31.4명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25세에서 31세와 35세에서 44세 같은 다소 젊은 인구 집단에서 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편류의 합성마약인 펜타닐은 치사량이 2mg에도 불과해서 조금만 과용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펜타닐과 함께 아편류 마약으로 분류되지만 치사량 문제가 비교적 덜한 필로폰과 관련해서도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2.1명에서 9.6명으로 역시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무인기 공격을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며 곧바로 반격 공습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배우다.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관저인 크렘린궁에 비행체가 날아들더니 지붕 바로 위에서 폭발합니다. 무인기 2대가 15분 간격을 두고 폭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푸틴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며 미국을 그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보복을 선언한 크렘린궁은 다양한 공격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내부에선 젤렌스키 대통령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며 핵무기 사용을 촉구하는 듯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당장 다음날 새벽 수도 키이우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이 쏟아졌습니다. 키이우시 당국은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공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헤르손에선 러시아의 포격으로 현재까지 20명이 넘는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크렘린궁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명분을 쌓기 위한 러시아의 자작극이 아닌지 의심합니다. 미국 등 서방도 사건의 진위를 따져봐야 한다며 공격을 위해 조작된 이른바 가짜 깃발 작전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보복을 천명한 만큼 조만간 이에 상응하는 테러나 후방을 향한 대규모 공습이 있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한편 백악관은 러시아 크렘린궁에 대한 드론 공격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러시아 주장에 거짓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오늘 MSNBC 출연해서 우리는 이 일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2일 밤에 우크라이나가 크렘린궁을 드론으로 공격한 배후에 분명히 미국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종종 표적을 지정하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미국은 우리가 이것을 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한다고까지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커비 조정관은 페스코프가 순수하고 단순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일련의 주장 전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성역 도시를 자처하면서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을 적극 수용해왔던 시카고시가 포화 상태를 선언하고 남부 국경의 텍사스주의 이송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진정한 해결책을 원하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화해 국경 위기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성역 도시를 자처해온 시카고가 고작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를 감당 못하겠다고 불평하는 것을 듣다니 아이러니하다며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사람은 하루에 13,000명 이상인 텍사스 국경 소도시들은 어떻겠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에버트 주지사는 이 문제는 텍사스 또는 남부 국경 지역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문제라며 텍사스는 불법 입국자들로 인한 국경 도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시카고, 뉴욕,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 불체자 환영 도시를 표방하는 곳으로 이들을 분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국경을 보호하고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고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며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치명적인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유입을 억제해야 한다라고 에버트 주지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카고 라이트풋 시장은 미국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이 실행되길 기대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대량 유입을 막을 국경 정책을 내놓을 때까지 텍사스주는 버스 이송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 재고가 늘어나면서 시장에서는 추가 가격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드 자동차의 짐 팔리 CEO가 최근에 전기차 시장의 가격 인하 추세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테슬라 웹사이트에 게시된 판매 차량의 수를 집계하는 블로그들은 최근에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재고가 지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포드의 필리 CEO는 이런 가운데 전기차 시장의 가격 인하가 우려되는 추세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포드는 전날인 2일 경쟁사 테슬라의 가격 인하에 맞서서 자신의 전기차 머스탱 마하 2의 가격을 8% 인하했습니다. 팔리 CEO는 최근에 전기차 시장 가격 전쟁을 1913년도 창업자 헨리 포드가 시작한 1년의 모델 T 가격 인하와 비교하며 당시의 전략은 궁극적으로 포드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10살짜리 어린이가 일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아동 노동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켄터키주를 비롯해 동남부 지역 단속을 통해서 62개 점포에서 운영하는 세계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의 불법 아동 노동 사례가 적발된 것입니다. 10살짜리 아동도 새벽 2시까지 청소, 주문 접수 이런 걸 맡아서 일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고용주들에게 21만 2천 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 있는 학교에서는 13살 된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9명이나 사망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통제선이 설치된 베오그라드의 한 학교, 총기 난사에 9명이 희생된 곳입니다. 경비원 1명과 학생 8명이 숨졌고 교사 1명, 학생 6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이 학교의 13살 학생. 오전 첫 수업이 한창인 때 학교 입구에서 먼저 경비원을 쏜 뒤 안으로 들어가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총은 아버지 소유의 권총 2자루였습니다. 세르비아 대통령도 현대사에서 가장 힘든 날이라며 직접 애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격과 슬픔에 휩싸인 시민들은 조화와 촛불로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세르비아에서 총기 사건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분리 과정에서 벌어진 전쟁 이후 회수되지 않은 총기들이 많았습니다.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총기 사고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Serbia does have some tough legislation concerning gun ownership, but still there are many unregistered weapons that are even from the wars from the 90s. 세르비아는 사흘 동안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나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가 5연승을 달리고 있던 어제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경기를 가졌습니다. 낮 경기였는데요. 6대6으로 맞선 9회 1사 만루 상황의 타석에는 맥스 먼스가 섰습니다. Max Muncy swings at the first pitch, unloads down the line, grand slam, only needed one, he'll take them all. The finishing touches, the chef's kiss on a perfect homestand. I love that they didn't give this ball game away. They picked up the young starter. 저는 맥스 먼시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걸 처음 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항상 뚱한 표정이잖아요. 네. 어제 워크오프 홈런을 치면서 상당히 밝은 표정으로 다저스의 10대6 끝내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다저스 이로써 6연승을 달리면서 서부조 1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김하성과 피츠버그 배지환도 나란히 멋진 내야 수비로 활약했습니다. 그 외 스포츠 소식을 KBS가 종합합니다. 신시내티 닉센젤에 잘 맞은 타구, 김하성의 글러브로 빨려 들어갑니다. 손이 얼얼할 정도로 강한 타구였지만 탑코너인 3루수로 출전한 김하성의 수비를 뚫지는 못했네요. 피츠버그 2루수 배지환도 안타성 타구에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1루 송구까지 탄성을 자아내는 환상적인 수비에 투수도 감탄했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걸까요? 상대팀 템파베이 유격수 완데르 프랑코는 땅볼 타구를 잡고는 이렇게 여유까지 부려봅니다. 그래도 아주 넉넉하게 아웃인데요. 빅리거다운 호수비 열전에 눈이 즐겁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정규리그 MVP 엔비드가 괴물 같은 블록슛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승자는 환상적인 엘리웁 덩크를 성공한 보스턴이었습니다. 브라운이 골밑으로 파고들려는 순간 이 선수 엔비드 보이시나요? 브라운의 회심의 덩크 시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공중에서 잡아낸 화면으로 보면 파리채 블록인 듯한데요. 더 자세히 한번 보시죠. 공중에서 정확하게 농구공만 쳐냈고 그 이후에 오히려 공격수 브라운이 조금 아플 것 같죠? 이것이 바로 NBA 진수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엔비드가 골밑을 비운 사이 환상적인 엘리웁 덩크를 터뜨린 보스턴이 필라델피아를 이겨 1승 1패 원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진출한 LA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 간의 2차전이 오늘 열립니다. 골든스테이트 홈에서 경기 1차전, 2차전 열렸는데 1차전은 LA 레이커스가 승리를 거뒀었죠. 오늘 2차전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LA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간의 플레이오프 2라운드 2차전 경기가 오늘 오후 6시에 펼쳐집니다.
이 경기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홈구장 LA 레이커스로서는 원정 경기가 되겠고요. 오늘 경기는 ESPN을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레이커스가 과연 2연승을 갈 수 있을까요? 적지에서 2연승을 거둔다? 70% 이상 성공이죠. 오늘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의 홀란이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역대 최다인 35골을 넣었습니다. 괴물 공격수답게 잉글랜드 진출 첫 시즌부터 앨런 시어러 등의 전설들을 넘어선 것입니다. KBS입니다. 맨시티가 1대0으로 앞서 후반 25분 프리미어리그 역사가 새롭게 쓰여집니다. 홀란이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절묘하게 공을 띄워 리그 35골을 터뜨립니다. 홀란은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골 신기록으로 90년대 중반 시어러와 앤디 콜 등 전설적인 선수들을 넘어섰습니다. 홀란이 특유의 가부좌 세리머니를 펼치자 동료들의 축하 세례가 좀처럼 멈출 줄 몰랐습니다. 홀란이 잉글랜드 진출 첫 시즌 만에 대기록을 작성한 날, 맨시티는 리그 9연승을 달리며 아스널을 제치고 하루 만에 선두에 복귀했습니다. 맨시티 선배기도 한 홀란의 아버지가 흐뭇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동료들이 양쪽으로 도열해 지나가는 홀란과 기쁨을 나누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Special night and special moment. Yeah, I'm really happy and proud and what more is it to say really? 이탈리아에서는 2위 라치오가 사수올로를 이겨 선두 나폴리의 우승 확정이 하루 더 미뤄졌습니다. 나폴리 시민들은 김민재의 실물 모형에 태극기를 두르고 마라도나가 활약한 1990년 이후 무려 33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순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내일 우디네세와 비기기만 해도 우승이 결정돼 김민재의 첫 유럽 무대 정복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3년 5월 4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